사건은 2013년 3월 4일.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 결혼 4년 차지만 서로 떨어져 살았던 30대 부부. 오랜만에 만나 남편의 후배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부산 해운대 동백섬을 찾았습니다. 사람도 없는 곳에서 광안대교 야경도 보고 사진도 찍으며 30여 분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내와 후배는 차량에 탑승하고 남편은 선착장에 놓고 온 물통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선착장에 세워둔 차량이 후진을 하더니 갑자기 돌연 바다에 빠지고 마는데요. 차량은 서서히 가라앉고 물이 차오르는 상황. 그 사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편 후배는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탈출합니다. 홀로 뒷좌석에 남겨진 아내는 다급하게 119 구조 요청을 하는데요. 때마침 이 모습을 목격한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잠시 뒤 허탈한 표정의 남편과 후배. 결국 아내는 물에 잠긴 차량 안에서 숨지고 말았는데요. 후배는 실수로 후진을 하다 생긴 단순 사고라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눈에는 수상한 모습들이 포착됐는데요. 그날 선착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아내만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걸까요? 그날의 진실을 한겨레 재구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부부가 있었고 남편 후배까지 있었는데 남편이 물을 들어간 사이 남편의 후배가 실수로 후진을 해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그런데 경찰의 눈에는 뭔가 수상한 점이 포착이 됐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게 그 남편은 물 들어갔고 운전을 하던 이 남편의 후배가 그 장소에 들어가서 뒤로 약 한 5m 정도를 후진해가지고 빠지는 형태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 하고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 애초부터 저 장소까지 진입을 하려면 폭이 엄청나게 좁아서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운전이 상당히 숙련된 사람이 저 좁은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 차량 조작을 잘못해서 후진 기아를 놓고 바다에 빠지게 했을까? 이거는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네요. 이상한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행적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좀 행적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세 사람 아닙니까? 같이 부산 기장군에 있는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송정 해수욕장을 거쳐가지고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 남편의 후배가 되는 사람이 광안대교를 향해서 그러니까 바다를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부하고 남편 후배가 같이 한 30분 동안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요. 그러다가 11시쯤에 이제 차에 올라탑니다. 세 사람이. 그러다가는 남편은 내려가지고 이 선착장에 그 물통을 가지러 간다 그러면서 내립니다. 남편은.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차가 후진하다가 바다에 빠진 겁니다. 두 사람이 타고 있었죠. 그렇군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해를 한 후에 사고사를 위장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 살해 후에 이제 사망 후에 부검을 해봤는데요. 부검을 한 결과 익사라는 이제 판정이 나왔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CCTV 상으로도 보면 그 차량이 빠지기 전까지 여성분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또 여성분이 또 직접 119에 신고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실제로 차량이 물에 빠져서 사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경찰에 직접 구조 요청을 했던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당시 정말 끔찍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브레이크랑 뭐 악셀을 헷갈리는 경우는 있어도 뭔가 조작 미숙으로 후진 기어를 넣었다? 사실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좁은 통로로 진입을 하려면 운전이 숙련된 사람이어야지 맞거든요. 숙련된 사람 분명합니다. 진입했다면. 그리고 경찰이 또 따졌던 거는 구태여 그 장소를 왜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단지 후진 기어를 넣어서 직진해서 그대로 했으면 바다로 빠지질 않는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약간 차가 회전을 해야지 바다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후진 기어만 넣은 게 아니고요. 방향 전환까지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고 더더군다나 그 운전을 했던 그 후배 같은 경우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빠져가지고 네. 물에 문 잠근 상태에서 물에 잠기면 문이 안 열려요. 네. 이 수압 때문에. 네. 근데 이 경우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미리 열어뒀기 때문에 자기는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내가 있던 뒷자리는 완전히 폐쇄된 창문이고요. 아, 창문이 닫혀져 있었군요.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증거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어떤 정황 증거였죠? 이 아내 사망으로 남편이 타게 될 보험금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겁니다. 얼마나 많았길래요? 무려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편이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만 2개가 또 발견이 됩니다. 네. 바로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위장 사고가 아닐까 의심하고 바로 이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무려 남편이 신청해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수상한데요. 당시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1억 2천만이라는 고액의 보험금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보험금 가입에 교통사고 특약이 다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보험금이 11억 정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네. 아내가 더 나이가 많고 아내가 이 두 사람이 만날 때는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돈을 좀 벌어서 이 남편의 승용차도 좀 사주고 용돈을 지원해줘 가면서 이렇게 만났고요. 네.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그러고요. 네.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마 한 약 4년 가까이 혼인신고 해놓고 둘이서 한 장소에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각각 떨어져 살았던 것 같은데요. 당일날은 정말 이제 합친다고 생각하고 네. 만나기로 했다가 네. 이런 변을 당했는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아, 그래요? 빠지고 나니까 뒤늦게 구명환을 던지고 바다로 본인이 뛰어들어가서 119에 신고도 하고 막 네. 구조하려는 어떤 시도 같은 걸 보이기는 했어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남편이 상당히 아내를 사랑한 듯 보입니다. 구명환도 던지고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에 빠지기까지 했는데 또 승용차의 용돈까지 지원해주고, 그런데 김목재 위원님 말대로라면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같이 살지는 않고 따로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형편이 풀리면 같이 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뜰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친척집에서 일을 하면서 네. 정말 옷 하나 안 사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1억 4천여만 원을 만들어서 네. 이 남편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남편도 사실은 뭐 입시학원이라든지 또는 뭐 대학교 체육강사 이런 것들 나가면서 열심히 겉으로는 이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은 항상 이 남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주 건실하고 바쁘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친척들도 다 그런 줄 알았죠. 네. 사실은 아까 김복주 의원 얘기한 대로 이 지금 남편이 7살 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남편을 좀 이렇게 성공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지어 아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다 줬다면서요. 네, 2009년부터 이제 관계가 지속이 됐는데 이 사망한 당시까지 약 1억 3천여만 원을 건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숨진 아내의 친척이 말을 하기로는 자기가 번 돈을 자기한테 쓰지도 않았고 다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이제 건네줬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내는 헌신적이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 뒤 떨어져 살았습니다. 네. 이 떨어져 사는 동안 이 남편은 채팅을 통해 만났던 여성을 다시 한 번 더 만났던 겁니다. 바로 이 사고가 있고 나서 다음 달에 바로 결혼식을 그 여성과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바로 이 범행을 벌인 겁니다. 아마 이 여성은 자신을 구하러 온 남편이 이런 그렇죠. 범행을 했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겠죠. 네, 그러면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건가요? 이렇게 봐야죠. 결국은 이제 별거를 하면서 나중에 합치자 이 얘기는요. 네. 그동안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혼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돈을 이제 잘 못 벌고 하니까 돈을 이미 받았잖아요. 1억 3천만 원을. 그래서 이제 시점을 그때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네. 그 시점을 택한 이유가 그동안에는 돈의 지원을 받고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른 여자하고 보험금을-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 다른 여자하고 결혼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13년 4월 6일로 이제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관계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D-Day로 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요. 당시 운전을 남편이 아니라 남편 후배가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잘 짜여진 그 시나리오에 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금을 지금 수령할 목적이었잖아요. 네. 자, 보험금을 그 보험사에서 줄 때는요, 법정 상속인이 이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네. 법상으로는. 그러면 엄청나게 따져봐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이 운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후배를 하나 포섭을 했는데 후배가 아마 형편이 어려운 후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만나가지고 사전에 너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너도 자리 잡고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내가 한 1억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사람 하나 좀 죽여달라. 네. 보내자. 그래서 너 조그만 내가 돈 주면 소주방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러면서 이 후배 전세도 좀 구해주고요. 뭐 한 달에 용돈 한 250씩 한 서너 차례 또 주고. 거군요. 승용차 요 사고가 나서 가라앉은 승용차도 후배 명의로 샀답니다. 아, 그래요? 네, 후배 명의로. 그러니까 뭐 후배가 배신을 하거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안 준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남편과 후배가 미리 계획해서 아내를 살해한 거군요. 네, 남편과 후배는 사실 이제 만날 때마다 수시로 살해를 모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도 자동차를 추락시킬 그런 이제 계획을 모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건 바로 전날에도 실제 선착장에 가서 모의적인 훈련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사전 연습까지 했다. 그런데 사실 아내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잖아요. 네, 아내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사건 직전까지도 뭐 몰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119에까지 다급하게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또 의문이 남는 게 있습니다. 남편은 당시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죠. 연기였던 걸까요? 아니면 후회가 들었던 걸까요? 당시 남편의 자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려고 뛰어든 게 아니고요. 당연히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신에 빠질까봐 뭐라고 하는데. 김단비 기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창문을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혹시 물에 빠질까봐 바로 공범, 후배를 구하러 물에 뛰어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내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을 기다렸겠죠. 아까 신고하는 다급한 목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혼자 차에 남은 이 아내는 119에 다급하게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내를 구하러 뛰어든 척, 이제 구조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죠. 그랬군요.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 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됐습니까? 네, 남편에게는 징역 23년, 그다음에 공무원 후배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징역 23년,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23년은 뭐 좀 적은 측면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처음부터 이 사람하고 사귈 때부터 살해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4년 동안. 4년 동안 계획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좀 적은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23년 정도는 이런 정도의 범죄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량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있잖아요. 지금 배우자 아닙니까? 그럼 원래는 법정 상속 1순위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됩니다. 사망을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보험금 못 하게 되는 거고. 다만,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하면 다른 유족이 타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 순위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유족들은 이 보험사하고 지금 이제 소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못하는 거지만 다른 유족들에게 순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소송 중이고, 그 다음에 이 결혼은 이 예삼촌이 말이죠. 무효소송을 걸었어요. 혼인 무효소송. 예, 왜냐하면 호적도 그렇게 두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 이제 혼인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주고 베푼 사랑이 남편에게는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이야기 재구성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